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덮고 있던 비닐을 딱 이제 벗고 하늘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막 그때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잡히는 순간에? 예. 이제 그 증명서 검열하러 나오는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진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 순간에 그냥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이야 기가 막히네. 예. 막 하늘 쳐다보면서 하느님 나 살려주세요. 난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은 죽으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나 살리느라고 빚진 우리 가족은 누가 챙기며 그리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고작 그거 하나 판 것뿐인데 나는 나 아직 어리다고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하느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막 움직이면서 예,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한두 방울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 바켓으로 들이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비를 맞으니까 막 비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있었어요. 근데 막 그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천둥 번개 있잖아요. 그냥 딱 머리 위에서 내리치는데 와 진짜 제가 와 이거 완전 번개 맞아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 나왔던 애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증명서를 꺼내도 볼 수가 없어요. 다 종이거든요. 이런 질 나쁜 종인데 막 젖어버리니까 얘네가 거기다 천둥번개가 위에서 치니까 무서우니까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통과를 했는데 그 순간에는 저도 아 이거 완전 하늘이 돕네. 조상이 나를 돕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예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상황이 딱 왔는데 그때는 제가 어이없게도 아 하느님 아까처럼 비라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또 울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도 구름이 정말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막 모여드는데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구름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완전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봤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비가 또 내리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비가 아니라 우박이 그냥 정신없이 내리는 거예요. 이야 예. 기가 막힌 체험을 예. 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그게 하느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은 있구나. 예. 근데 하늘이 날 돕는구나. 예. 그 생각만 이제 막 이제 어이가 없었던 거죠. 당황스럽고 막 뭔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 우리가 첫사랑을 막 만나는 그런 순간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뭐 비가 이만큼 오다가 또 이제 우박이 이만큼 오는 사이를 제가 차가 지나갔다면 아 내가 타이밍을 잘 맞췄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근데 정말 차가 딱 통과하게 되면 30초 만에 구름이 정말 확 거치고 또 30초 만에 훅 거치고 하는데 막 아직 해까지 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게. 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아 신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딱 느꼈죠. 체험을 하고. 막상 예, 남한에 와 보니까 그 하나님 북한에서 찾았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기 남한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알게 됐어요. 아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팔려갔었거든요. 예, 저기 할빈 쪽에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고장에서 제가 한 달 반을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탈출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제가 돈도 없고 뭐 말도 모르는 데서 탈출해서 어디서 가서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 울었어요. 달을 보면서 막 울었는데 탈북할 때 동생한테 저녁에 달 뜰 때는 같이 나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서로가. 그 약속을 했으니까 저녁에 달 뜨면 맨날 나가서 울고 하니까 주인 집에서 열받아가지고 쟤는 왜 저녁마다 이렇게 울어대냐 청승맞게. 중국에서? 예. 팔려간 집에서. 팔려갔다고? 예. 팔려간 거예요? 예. 팔려갔다니까요. 아니 중국에 도착했더니 누가 잡았어요? 아니죠. 팔았다라는 저 갈 때는 브로커 예, 인수매매 브로커 같이 간 거죠. 아, 그랬구나.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7,000원에 제가 팔렸어요. 북한 돈 17,000원? 아니죠. 중국 돈 17,000원. 17,000원. 예, 예. 그래서 팔려간 그 집에서 계속 우니까 이 집에서 저를 데리고 어느 고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저보다 3년 전에 일찍 팔려온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저랑 동갑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가 도대체 왜 오는지 좀 물어봐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말이 안 통하니까? 네. 그 친구 3년 팔려왔으니까 애기도 낳고 했으니까 말 잘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친구한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난 도저히 여기 못 견디겠으니까 같이 도망가는 거 어때? 너는 돈도 있고 말도 잘하니까 같이 도망가자 하니까 또 이 친구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죠. 내가 가진 거는 도망갈 용기 하나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는 내가 없는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날짜를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11월 한 10일? 그때 초중순이었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12월 25일 저녁 8시 나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 10분밖에 없으니까 계속 감시하니까 나는 그 8시 10분을 초과하면 너는 절대 도망 못 나오니까 그때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저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도 이제처럼 하나님이 이제 또 구름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12월 25일 하면 겨울이니까 분명히 새까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날짜를 정했는데 어머 그날 되니까 달이 아주 머리 위에 그냥 동그랗게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인데 또 중국은 영하 25도 30도 돼요. 할빈 쪽 굉장히 추워요. 동북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이제 눈이 왔는데 그 눈이 녹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날짜를 잘못 정했나? 이거 왜 이렇게 밝은 거야?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 거야? 했는데 하늘 보면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하느님 나 8시에 도망가는데 이거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렇게 밝은데. 그래서 하느님 나 8시에 도망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앞에서 구름 한 덩어리가 쫙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갑자기 저 구름이 달을 가릴 거야 하는 메시지가 머리에 탕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지금이야 이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알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갑자기 머리에 그거 치는데 내가 미쳤나? 미쳐가고 있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8년 나 따위가 뭐라고 저 구름이 나를 위해서 달을 가린다고?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내가 미쳐가나 보다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마음이 또 딱 오는 거예요. 아니야 저 구름이 분명히 저 달을 가려. 타이밍으로 보나 지금 속도로 보나 어떻게 이 구름이 한 점 없는 이 하늘에 나를 향해서 저 구름이 올 수 있지? 근데 저는 그 2번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릴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8시에 나왔는데 정말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어요. 새까만 거예요.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막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뛰었어요. 10분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서 막 뛰었는데 정말 10분 만에 또 하늘이 싹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표물로 정한 그 산까지 제가 도달을 했죠. 그 10분 안에. 그래서 저 혼자 성공하고 그 친구는 못했어요. 못 도망 나왔어요. 포기를 했군요. 예, 포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친구한테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무조건 8시 나오라 했는데 못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딱 나오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또 무슨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이제 들어봤더니 제가 딱 도망 나간 다음에 바로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친구네 집으로. 그 남편한테.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와이프 잘 체크해라. 우리 집 여자애가 도망갔다고. 근데 얘가 어떻게 도망갔겠니? 말도 모르고 돈도 없는 애가 분명히 네 와이프하고 짜고 도망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와이프 잘 챙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둘이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딱 그렇게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도망 못 나오고 저만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국제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제 한 8시간 동안 시내로 나왔는데 그 나와서 이제 사실은 막 이제 밤새 걸었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지치고 거의 쓰러졌어요. 그래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순간에도 제가 여기서 내가 잠들면 다 얼어서 죽을 텐데 근데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절을 했다가 눈 떠보니까 또 뜨는 것도 이제 막 그쪽에서 새벽마다 중국 사람 일찍이 깨요. 5시 막 그때 깨가지고 두부파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떠포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제가 눈을 딱 뜬 거예요. 떠서 보니까 다리가 다 얼었어요. 발이 얼고. 그리고 막 온몸이 얼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어가고 있구나 했는데 정말 그 순간엔 다 놓고 이젠 죽고 싶더라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어찌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이제 언발 뭐 발톱 다 빠지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치료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선을 또 연결해서 중국 사람이? 예, 오게 된 거죠. 한족이에요? 중국인? 예, 한족이었어요. 한족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그 조선족 식당으로 갔었는데 그 조선족 식당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바로 아시는 거예요. 북조선에서 왔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아,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당신 이 사람 따라가도 될 것 같다. 치료해주겠다 한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했는데 그 이제 또 그분이 데려간 게 중국 조선족 그 목사 예, 그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저를. 그래서 교회에 딱 갔는데 앞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근데 북한에서 일단은 뭐 하나님 믿는 그 이제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십자가를 봤던 기억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아,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긴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 믿는 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있어요? 그랬더니 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깜짝 놀랐죠, 제가. 아, 진짜 하나님이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생각된 게, 야, 이거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왔구나. 예. 그러면서 자연히 그냥 저는 예,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됐죠. 아, 그럼 거기서부터 예. 이제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예.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는 모르니까 하나님만 믿고, 예, 그냥 한국에 와서 뭐 예수가 누군지 뭐 이런 걸 알게 됐구나. 예, 알게 됐죠. 그러면 그때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절차를 누가 다 밟아줬나 보죠? 예, 예, 브로커를 통해서. 아, 브로커를 통해서. 예. 그러면 그쪽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중국에는? 중국에 정확히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예. 있으면서 브로커에게도 또 돈을 또 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다 해결을 하고 온 거예요? 아니면 후불로 하기로 하고? 후불이죠. 후불로? 예, 예. 이야,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에 와서. 근데 왜 한국에 정착을 못하고 지금 영국으로 가셨던 상황이잖아요. 영국으로 그렇죠. 가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도 또 있으신가 보죠? 예, 제가 한국에 7년 살다가 영국에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가 만난 남자친구가 군인이었어요. 군인? 예. 근데 저는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그냥 하늘의 뜻이 있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그 전에 만났던 친구도 또 군인이었어요. 우연치 않게 클럽에서 만났는데 또 군인이었어요. 아, 전에도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군인이었었죠. 군인.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예, 그렇죠. 아, 예. 한국에 와서. 그래서 군인이었는데 저랑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사건이 좀 있었는데 예, 그 사건 이후로 다시 만난 게 지금 애 아빠인데 애 아빠도 또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 만났다는 이제 이유로 군부에서 이제 저를 간첩일 수 있다, 헤어져라 이렇게 애 아빠한테 강요를 한 거죠. 압박을 하고. 그래서 애 아빠가 무슨 간첩이냐, 간첩이 아니다, 국정원에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 그 친구는 간첩일 수가 없죠. 저희가 뭐 가족이 다 그때 시기에는 북한에 있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다 탈북을 시킨 상황이었고. 그래요? 네. 가족이? 예, 한국 와가지고. 한국으로 다? 예. 누구 뭐 부모님? 엄마하고 동생 예 다. 엄마하고 동생? 네네. 그렇게 자매였어요? 둘만 있었어요? 예. 그럼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북한에 가족이 있다면 글쎄요 조금 의심의 벌만도 할 텐데 뭐 근거도 없이 그냥 탈북이라는 이유로 그냥 간첩일 수 있다, 그러니까 헤어져라 막 하면서 직무정지도 시키고 압박도 하고, 그때 제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이제 헤어지라고 압박을 하니까 애 아빠도 못 헤어진다. 그래서 간첩 하면서 우리 사단에서 뭐 원정화 사건이 터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제가 나 이러다가 진짜 간첩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간첩 하면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제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대통령 정부였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럼 원정화라는 그 사건도 간첩으로 밝혀지는 사건이 그렇죠. 있죠. 예. 그게? 뭐 본인 스스로가 뭐 거기서 뭐 임무를 받아서 들어왔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또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서 이렇게 또 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여기 억울했죠. 예. 저는 사실상 이제 뭐 요즘에야 뭐 성향 밝히는 게 좀 두렵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스스로가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도 제가 이제 지지 선언을 냈었어요. 뉴스에 나가가지고. 뉴스에? 예. 그래요? 그 대학생 탈북 대학생 지지 선언 해가지고. 예. 그러시구나. 그런 이제 대선 활동도 참여하고 했었거든요. 그 성관인가요? 그 김무성님이랑 그때 나오실 텐데 그때 같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 정권에서 이렇게 막 탄압을 받으니까 나는 뭐가 잘못됐을까? 예. 좀 그런 생각도 했고 사실 국정원에다가도 이제 간첩 제보죠. 어찌 보면 뭐 그런 제보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떠한 조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탈북민이니까 간첩일 거야. 간첩일 수 있으니까 헤어져라. 뭐 잠재적인 간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혼자 살 때는 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신한 상태인데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임신할 때는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상.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영국을 선택했죠. 그렇군요. 그 간첩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막상 와서 보니까 간첩을 신고해도 안 잡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간첩 운운하면서 간첩일 거라는 그러한 간첩 머리로 몰고 갔다라는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됐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전부터 간첩은 대가리라고 하는데 머리 윗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새우들이 간첩질 해봤자 이게 윗선에서 이제처럼 그 통진당 뭐 아니면 저기 민노총 간첩이 얼마나 많아요. 그쪽 있는 애들 잡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새우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간첩하지 말고 제가 그때 사실상 막 그랬어요. 그 애아빠한테 삽질하지 말라 하라고. 나 간첩 아니니까. 간첩은 딴 데 가서 잡으라고. 잡을 때 가서 잡으라고. 뭐 윗선에 다 간첩들 그냥 정부에 그냥 저기 국회 수두룩하면서 그런 사람들 못 잡고 나 같은 사람을 간첩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삽질하냐. 나 아니니까 그런 간첩이나 잘 잡으라고 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여기 와서 간첩 제보를 했었을 때도 저는 이렇게 정부, 국회, 그러니까 금방 한국에 왔을 때죠. 국회나 이런 정부 고위직에 간첩, 주사파 뭐 이런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건 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못하니까 그 이제 국정원에 와가지고 제가 간첩 얘기를 했었겠죠. 그 간첩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서 저는 한 몇 년 동안을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어요. 국정원에서 이제 하나원을 와서 하나원 졸업하고 나서 사회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간첩은 이제 국회도 있고 국정원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으면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국정원이나 국회나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세력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 뭐 주사파들이 있고 뭐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했는데 저는 그 제보를 한 이제 난파 간첩이죠. 그 간첩이 어떻게 한국에 넘어왔었고 와서 어떤 활동을 했었고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년을 사실상 정말 불안하게 지냈어요. 그걸 제보를 해놓고. 그 난파 간첩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하고 난 이후에 불안해서 그렇죠.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신고한 그 간첩을 정부에서는 조사를 안 했던가요? 그게 여기 한국에 그때 시기에 있은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그 친구가 7살 때부터 군사 훈련, 그러니까 난파 간첩 훈련을 받았던 친구였어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러면 평양에서 다 받아요. 어느 구역이 따로 있어요.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따로. 이야. 따로 받아가지고 난파 이제 파견이 되는데, 간첩으로. 근데 걔네가 이제 와서 하는 일이 이제 선동이나 이제 죽여야 될 사람들 죽이는 건데, 나올 때 이렇게 무서운 권총 같은 거 다 갖고 나오는 애들이고,
그리고 또 걔네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죠. 그러니까 20살부터 30살까지 걔가 10년 동안을 여기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성공을 해서 북한에 간 애예요. 예. 근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10년 동안 활동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게. 예. 모르니까 제가 정보를 딱 제보를 했을 때 이제 국정원에서도 깜짝 놀랐던 거죠. 네네. 예. 뭐 이런 사람이 왔다 갔던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정보를 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간첩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정보를 주다 보니 이게 한동안 이게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저는 그 정보를 그렇게 제보를 줬는데, 제보를 주고 나서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그 제보를 알고 저를 또 이제 북한에다가 저런 애가 와가지고 야 너네 이런 애들 제보를 제가 했다 이렇게 하면은 걔네가 또 나중에 난파 간첩으로 들어온 애들 저를 또 와가지고 몰래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포라고 해야 되나 트라우마를 엄청 오랫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나올 때는 10년 동안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지작을 다 찍고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심하연 TV에서도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나게 됐고 알게 됐고 그거 다 방송 최초로 제가 그 친구한테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친구 그 간첩은 지금 북에 있나요? 예, 북에 있죠. 그러니까 북에 이미 여기서 있겠죠. 신고가 예. 됐다라는 걸 알까요? 그건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뭐 여기에 간첩이 있다면은 그런 정보를 다 이미 뭐 줬겠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개가 됐으면 알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지금은 공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최초로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간첩 하는 애들이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국정원도 그렇고. 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정보를 그쪽에다 줘가지고 얘 들여보내지 말아라.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신고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제보를 해놓고도 굉장히 숨을 졸이면서 살았죠. 오랫동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간첩 의심을 받았을 때에 그 남편에게는 이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남편도 하도 그냥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또 남편도 하도 많이 들으면 세뇌가 되면은 또 영향을 또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은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은 건 아니고요. 헤어질 수가 없죠. 일단 제가 임신한 상태였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영국 간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영국 갈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애 아빠가 그냥 전역시켜달라, 이렇게. 제대하는 걸로 결심을 했네요. 했죠. 간첩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직무를 정지시켰으니까 일도 못하는 거고. 직무 정지를 시켰구나. 예.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혼자 살아가기에는 제가 어쨌든 가서 영국 가서 아기 낳는다 해도 그렇고, 좀 본인으로서는 혼자 못 보내겠던 거죠. 그렇군요. 공부 압박도 못 견디겠고 하니까 그런 요청을 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전역돼서 갔습니다. 아이고, 그런 참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남북이 갈라진 그런 상태에서 겪는 우리 그렇죠. 민족만의 그런 그 분단의 아픔이죠. 그렇죠. 저는 그게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제가 뭐 그런 탄압을 받았다 해서 저는 그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보면은 어느 곳에든 좌파와 이제 간첩들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탈북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든가 그런 게 일단은 저희 탈북민을 싫어하는 북한의 정권의 이제 그런 요구에 맞게 여기서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또 국민들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선동으로도 이제 돼가지고 탈북민들은 무조건 간첩일 수 있다는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이제 편견 때문에 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탈북한 북한 탈북자들 남자들 건장한 청년들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북한으로 도로 넘겨지는 그런 북송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문점 북송.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저는 이사야.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나라들에서 그 중국에 이제 탈북민을 북송시키지 말라고 난민을 인정해 주라고 엄청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압박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들어가서 분명히 죽는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데 인권을 위해서.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헌법상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난민보다는 국민이라는 의미, 그것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저는 그 정권 자체가, 문재인 정권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그래서 저희를 받았는데 국민인데 그걸 본인들이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영국으로 간 상태가 그렇죠. 좀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국내 뉴스를 통해서 그거를 접한 그럼요. 상황이었고 그래도 뭐 영국으로 이제 일종의 망명으로 난민으로 간 건가요? 망명으로 갔습니다. 망명한 상태의 난민 으로 이제 돼서 망명이 된 건데 그러면은 조금 덜 하겠지만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탈북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그냥 떠밀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야비한 짓을 했던 그런 그 좌파 세력들의 그 정부가 지금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지금도 대한민국이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또 이제 좀 급해서 그 북한에 있을 때요. 그 5.18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들었거나 5.18과 연관된 어떤 행사 그리고 또 어떤 증거들 북한이 관여했다라는 어떤 증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는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이제 북한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두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광주 5.18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and South Korean 김대중 followers 합작으로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야 돼.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 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미리 예약 구입들을 해주셔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을 받아본 삼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분교 24단 지휘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정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게 80.5.18이 나왔다. 5.18 반란 세력을 추적 섬멸하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자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의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정치 세력의 반동과 반란 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였고 저자 정담도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 군사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독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이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떨리는 5.18 폭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거짓의 5.18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 채 작게 80.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5.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정담의 작게 80.5.18에 이어 두 번째 역작이 발간되었습니다. 구글 북스에서 전자책으로 판매 때 거부를 당할 만큼 붉은 세력들의 적나라한 여적질들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온 김대중, 그리고 청주회 국정원장들인 이종찬, 천용태, 임동원과 신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왜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해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의분에 찬 행동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해체시켜야만 하는 민주당의 소행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나라의 군, 경, 검 등이 또 정치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들은 왜 중국의 줄을 서고 있는지를 알고 통탄해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로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드론은 왜 낙후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명한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남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왜 밝혀지지 않고 있는지, 북한 핵에 대해 왜 소홀히 대하는지, 부정선거를 위한 기틀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김대중과 한강의 노벨상 공작 등 이 책에 수록된 수많은 내용들은 국정원 고위급들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정치 지망생들, 정치인들, 예비역들, 공무원들, 단체 리더들,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봐야 할 필독서입니다. 앞서 나온 작게 80.5.18과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과 공작까지 나옴으로써 세트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적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꼭 읽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도서명, 주문 수량을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